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상태 교수입니다. 2학년 여러분들 1학기 데이터 분석 입문 1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제 수업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1학년 때 응용통계학개론 1과 또는 2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1학년을 만지고 군대를 갔다 와서 요번에 복학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신청했다면 제 수업이 처음일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그 학생들도 학과 행사 등을 통해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3월 초에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강의실에서 강의에 대한 소개와 또 강의가 진행이 돼야 정상적이지만 부득이 국가적 사태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여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없게 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 4월에는 온라인 강좌를 마치고 강의실에서 만나서 다시 여러분들 반갑게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과 당분간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는 강좌명을 보면 알지만 데이터 분석 입문 1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오늘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근본적인 것은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강좌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슬라이드 두 번째를 보시면요. 본 강의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강의 계획서 내에 자세한 내용은 주별로까지 그 강의 진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본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내용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보면 알지만 그 교과목명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데이터 분석 입문 1이라고 하는 강의명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2, 3, 4교시 그러니까 우리 학교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 20분까지 3시간 연속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그런 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그러면 어떠한 책으로 이 강의를 배우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꽤 단단하게 잘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예제로 배우는 세스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저희 과에서 분반을 해서 같이 강의하시는 강현철 교수님과 제가 같이 집필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자유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고요. 일반 서점에도 아마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교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4월에 오프라인에서 학교에 와서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혹시 교재가 없더라도 매주 제공되는 핸드아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쫓아와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을 들으면 내가 열심히 쫓아가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성적 평가 방법과 관련돼서 그 표현해 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업에 출석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출석에 대한 비중 20%, 또 진도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 중간고사 시험을 통해서 30%의 비중을 두고요.
마지막 기말 시험 30%, 또 과제물 20% 해서 전체 100% 비중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 방식은 1학년 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절대 평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A학점의 비율, B학점의 비율 또는 C학점 이하의 비율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상대 평가를 통해서 성적이 부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작부터 마지막 주까지 제가 따로 준비한 그런 주제별 그 자료, 즉 핸드아웃을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1학년 때 배운 응용통계학 개론에서는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웠다고 하면 데이터 분석 입문에서는 2학년 때에서는 그거와 다른 사회에서 아주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CS를 이용해서 공부를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예제 파일이나 프로그램 등을 같이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것입니다. 수업 진행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기초 통계와 관련되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전달하고 질의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거고요. 이렇게 배운 개념을 손으로가 아닌 전문 통계 소프트웨어 CS를 이용해서 직접 실습실에서 저와 또 실습 조교와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활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 분석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번에 교과목은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통계학의 기본적인 것을 접해봤겠지만 의학은 사람의 인체, 즉 몸뚱아리를 다루는 그런 학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 앞에는 환자가 와 있듯이 우리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앞에서는 데이터 분석가 앞에서는 데이터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의미를 알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이끌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지금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성적 점수라든지 은행에서 신용 점수라든지 기업에 있어서의 매출액과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걸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런 데서 검색해서 남는 여러 가지 기록들 그런 건 이제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오디오 같은 데이터도 있고요. 또는 영상과 관련되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입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먼저 수치화된 그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 우리한테 다가왔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쏟아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게 우리 전문성을 발휘해서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특히 이번 C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입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런 데이터와 관련되는 수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수치적인 역사의 흐름부터 현 시대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같이 생각해 보고 거기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 있는 정보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에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와 관련되는 그런 수치화된 숫자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거기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0년 전에 된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가 보리가 29,086자로 또는 37개월 등등등 이런 이제 수치가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수치화라는 기록이 5,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수치의 역사는 그럼 그 이후로 어떻게 더 관심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래 보면요. 두 번째, 수량화의 열기에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 되게 즐거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 여행에 굉장히 가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유럽에 굉장히 멋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유럽에 가보면 여행하면서 우리 눈에 많이 띄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시계탑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당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유럽에 이래 다녀보면 이런 시계탑이 많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예전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과도할 정도로 돈을 써가면서 최고급 시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쟁에 굉장히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벌였냐면 시간을 이렇게 수치화해 놓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고급스러운가가 그 도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많은 오래된 그런 시계탑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올해 사람은 얼마나 태어났을까, 출생, 또 얼마나 사망했는가, 이런 각종 수치 기록, 이런 수치를 통해서 이후에 과학과 관련되는 여러 분야, 특히 물리 등의 이런 발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수치적인 관심과 열기라고 하는 것은 슬라이드 맨 아래에 나와 있듯이 수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패권을 가져온 세계관의 탄생, 엘프라드 W.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김병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옮긴 그런 책인데요.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이런 수치적 변화와 역사의 흐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읽어볼 만한 그런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라는 도시를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숫자표에 로마 숫자라고 해서 아래 한글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기호로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자주 써봤던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아라비아 숫자도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 두 가지 숫자가 많이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로마 숫자와 이 아라비아 숫자에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6세기는 이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좀 부자인 사람들은 집에 이제 돈,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면 로마 숫자는 제일 첫 번째 1하고 네 번째 거 I하고 V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1은 한 자릿수를 차지하는데 I, V로 되어 있는 거는 두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꾸 그 돈 계산이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라비안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숫자를 봤더니 1, 2, 3, 4, 5, 6, 7, 8, 9 이건 다 한 자릿수죠. 10부터 99까지는 두 자릿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해봤더니 이런 계산에 있어서 그 틀리는 이런 일들이 훨씬 줄어드는 걸 보고 훨씬 사용이 편리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아라비아 이런 숫자를 갖다 로마식 숫자와 더불어 같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런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전 유럽에 확산돼서 실질적인 숫자로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 수치적으로는 큰 혁명을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한글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외국의 말을 들여다가 우리가 쓴다는 건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고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 표기가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됐다는 것이 이 수량적으로 올라오는 역사적으로 제일 1차 큰 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부실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발전이나 혁명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점으로 조금 여러분들 옮겨와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은 뭐 휴대폰으로도 뭐 여론조사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집 전화로도 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메일로도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제일 처음에 실시된 것은 세종대왕 12년 1430년입니다. 그때 여론조사는 세금 제도와 관련되는 그런 여론조사였는데요. 무려 표본을 17만 2648명에게 물어봤고요. 전국 8도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결과입니다. 그 결과 세금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안에 찬성한 게 57%고요. 응답자 중에 반대한 사람이 43%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제도는 결국 통과가 됩니다. 대부분 반대한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고자 하는 양반들이고요. 이런 개혁안에 찬성한 것들은 일반적인 평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맞습니다. 바로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정에 어떤 정책을 밀어붙인 그런 사례가 아주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되게 상식적이고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 수치와 관련되는 굉장히 큰 사례가 치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세종대왕 때 이제 장영실이라고 하는 발명가를 통해서 발명이 된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가 이렇게 내릴 때 비가 얼마나 왔는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래가 많은데 또는 돌이 많은데 이렇게 비가 오면은 밑으로 다 흘러내려서 물이 얼마나 고여 있는지 볼 수가 없고 또 진흙같이 이렇게 단단한 데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재느냐에 따라서 비가 고여 있는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땅의 그런 단단한 종류에 따라서 비가 온 양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변동이 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을 갖다 놓으면 그릇은 밑으로 새지 않으니까 어디서 재든 비가 온 양이 안정적인 결과를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런 치국이라고 하는 물을 담아 놓는 그런 측정의 안정성을 생각하는 이것이 세계 최초에 개발된 이런 아주 선대들의 우수한 수치적 측정의 우수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또한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그 응용통계학 개론에서도 여러분들 통계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statistics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state 더하기 istics라고 하는 그래서 state는 이래 어원을 보면 국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istics라고 하는 건 이제 지식체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풀어보면 국가 지식체계 이런 뜻인 거죠. 즉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치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의 예를 보면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또 사람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올해 농업 생산은 얼마나 이루었는가 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세금 같은 걸 거두려고 하는 거죠.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 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래야 전쟁이 나왔을 때 나가서 대적해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치들은 굉장히 큰 수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이런 수치 정보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계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을 사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후에
확률론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제 통계학으로 발전을 학문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는 컴퓨터 또는 IT라고 하기도 하고요. ICT라고도 합니다. 최근엔 IoT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그런 것의 발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데이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 이제 접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과학, 그래서 데이터 과학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의 원래 시작은 통계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통계, 즉 빅데이터가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보다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스몰 데이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로는 뭐 설문조사와 같은 조사 데이터, 보통 1000샘플 정도를 조사를 하는 걸 좀 격을 갖춘 그런 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실험 데이터, 실험은 뭐 동물 실험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100샘플 정도 돼야 그래도 객관적인 실험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국가 통계, 이런 빅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보다 더 과학적인 스몰 데이터가 활발해졌다가 IT 발달과 더불어 다시 최근에 빅데이터가 다시 리바이벌, 재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데이터 과학의 역사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간 말이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분석이라고 하는 말은, 분석은 한자로 보면은 나눌 분자 쪼갤 석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나누고 쪼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뭐냐면 전체 자료를 성별에 따라서 남녀로 나눠보고 또 지역별로 쪼개보고, 그럼으로써 성별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가, 또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잘 나누고 쪼개므로써 그 데이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분석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또는 통계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할 텐데, 그런 분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분석에서, 그럼 데이터 분석은 크게 유형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EDA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보면 Exploratory Data Analysis,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먼저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잘 관찰해서 탐색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특징과 구조를 잘 탐색해보는 그런 방법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잘 살펴보는, 탐색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은 꼭 데이터 분석의 유형으로 본다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대비해서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DA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요. Confirmatory Data Analysis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인가 우리는 확증해 보고 싶은 거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선 그거에 맞게 과학적으로 잘 데이터를 디자인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거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이런 겁니다. EDA와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확증적 데이터 분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실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과
걸리지 않는 사람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거죠. 그 결과 비타민C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탐색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에 덜 걸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나온 결과는 그렇지만 그것이 확인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타민C를 복용하는 그룹과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는 두 개 그룹을 객관적으로 두 개 그룹을 둬서 각각에 대해서 한쪽 그룹에는 비타민C를 복용시키지 않고 다른 쪽 한 그룹은 비타민C를 복용시킨 이후에 그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감기에 걸렸는가를 확인해서 그것이 충분히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들이 감기에 안 걸린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면 역시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에 덜 걸린다라고 확인이 됐구나.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잘 디자인해서 가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은 대형 마켓에서 고객들이 구매 내역 자료를 이렇게 막 분석해 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구입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거죠. 이럴 때 특정 어떤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에 비해서 유기농 식재료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거죠. 유기농은 보통 다른 식재료보다 이제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를 이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냐면은 보다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객의 일부를 선택해서 방금 얘기했던 인구 사회적 속성이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와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같이 결부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매 내역과 연결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보다 더 유기농 식재료 비중을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아직 조금 혼란스러우다면 너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제가 중요한 사례 몇 가지만 여러분들 소개하고 1교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산용열이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 이름이 나와 있죠. 1844년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빈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의사입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당시에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원에 두 개 병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동 1에 있는 사람들은 산용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막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열이 나서 죽는 일종의 폐열병 같은 겁니다. 그런 사망률이 무려 16%나 되는 거예요. 근데 병동 2를 보면은 사망률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8배 차이나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똑같은 병동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병동 1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죽은 사람들을 추모를 하기 위해서 카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출입을 해서 이제 추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출입한 신부에 의해서 뭔가 병균이 감염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해서 이런 걸 요청을 해봅니다. 사제 출입을 막아봐라. 그것이 그 당시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 출입을 막고 병동 1과 병동 2에서 그런 폐열병으로 죽는 사망률을 살펴봤더니 역시 16% 2%가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관찰해서 깨닫게 된 건 병동 1은 의과대 학생들이 출입이 많고 병동 2는 이제 아이를 받은 산파들 출입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의대생들은 수업 중에 해부학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가. 의대생들한테 해부학 실험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고선 그리고 환자를 볼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망률이 병동 1이나 2가 2% 같아진 겁니다.
손을 씻고서 환자를 보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그동안 사망률이 높았던 건 그 의대생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 현상은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이 당시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끝난 낭만닥터 김사부에도 보면 수술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손을 씻고 그런 그 환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고요. 다음 8번째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건 다 알 겁니다. 구글의 독감 트렌드라고 하는 구글 FLU 트렌드라고 하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인데요. 2008년에 독감과 관련 검색어의 빈도를 집계해서 독감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 것을 예측하는 이런 서비스를 구글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도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그 질병관리본부보다 정부보다 일주 이상 빠르게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네이처지에 소개까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듯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예측을 해서 구글에서 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2배나 높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글에서 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도에 그런 독감과 관련되는 사이트를 조회하면서 조회수가 늘고 독감이 유행한다고 빠르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상보다 높게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들은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이 동일한 결과를 주는 그런 재현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재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세 번째 사례고 1교시 강좌의 마지막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생존 전투기 타는 기록이라고 언론에서도 뭐 여러 번 보도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러 전투기가 나가서요, 돌아온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전투기에 보면 이제 총탄을 맞은 기록들이 전투기에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럼 총탄에 맞지 않은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내 전투기에.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맞지 않은 전투기들은 추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맞은 데이터는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모든 데이터가 잘 관찰된,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편향된 데이터가 아니어야 우리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곳에서 데이터가 다 얻어지지 않다 보니까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관찰된 데이터만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게 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 목적에 맞게 해서 수집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자주 접한 스몰 데이터, 조사나 혹은 실험 데이터는 데이터를 잘 과학적으로 디자인해서 균형 있게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스몰 데이터들은 전체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1학년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사례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투기에 관련되는 타는 기록을 통해서 예측한다는 건 전체 데이터를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편향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데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강좌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리와 토의를 한 이후에 두 번째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